무릎 꿇고 빌겠다 녹취. 노출신, 지나친 노출된 영화를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찍었다. 아니면 강요가 있었다. 가지고 법적 공방이 일고 있었는데 감독과 함께요. 곽현아 씨가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자, 녹취록이 이런 거죠. 상대방 이제 노출 장면 삭제해달라 뭐 등등의 얘기였는데 이걸 뭐 감독은 녹취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녹취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저 동의도 없이 또 큰발씩 노출신 넣어서 영화 배포하지 마세요. 제가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사과 안 받고는 감독이 낼 자신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예,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저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눈물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떡해요? 제가 바보 같아서 하여튼 지금 양장님을 만나서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동의 못 받고? 한 건 내 책임이에요. 죄송해요. 뭘 갈게 받을게요. 네, 그러니까 사건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영화를 찍을 때 노출신을 찍었지만 이 곽현아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장면이 방송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 2심 다 무죄가 나왔어요. 일단 조금만 더 부연 설명 제가 한번 할게요. 네. 그러니까 곽현아 씨가 상반신 노출 장면인데 그걸 좀 빼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을 할 때는 그 부분을 편집을 해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IP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유료로. 네. 그 IPTV에 나오는 저 영화에는 그 장면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고소를 하고 기소가 뭐가 되냐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인데 저 무슨 저 중에서 뭐냐면 몰래카메라 촬영이죠.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실체 일부를 촬영, 배포한 죄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촬영은 아니죠. 당연히 영화를 찍었으니까. 예. 근데 동의 없이 배포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소가 된 건데 1심, 2심 공이 다 무죄가 나온 거예요. 왜요? 네.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1심, 2심에 무죄가 나온 논리는 뭐냐면 첫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촬영 자체가 동의 없이 된 것이 아닌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노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전혀 계약서에 없다는 거예요. 출연 계약서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영화 촬영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우리 왜 감독판, 뭐 무삭제판 이런 네. 판 있잖아요. 그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거 감독의 전권이기 때문에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붙이는지는 그건 감독 임의로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곽현아 씨 동의 없이 가슴 노출시를 붙여서 IPTV에 배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잘못했어. 빌게요. 예.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예. 이게 이제 법정 효력이 발생을 하여 예. 대법원에 가서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그래 너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죠.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 내가 도의적으로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네. 너랑 그래 내가 너랑 뭐 그 당신이랑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다 가슴 노출시를 붙여가지고 IPTV 배포하고 내가 도의적으로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도덕적으로. 근데 법적인 책임은 뭐지? 이 부분이 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 모든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책임을 질게요.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다 인정합니다. 그것과 법적인 책임은 조금 별개라는 거죠.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은 민사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곽현아 씨가 이거를 이제 검찰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으로 내 인격권의 초상권의 침해를 받았어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저는 민사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네. 형사재판은 조금 더 책을 엄격하게 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감독 1, 2심 무죄가 나온 거죠. 네, 일각에서는 이 곽현아 씨가 노출 장면을 아예 안 찍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곽현아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약서를 찍고 영화를 찍는 현장이 저에게 또 처음이었고요. 여기에서 내가 뭔가 강하게 정말 저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그럼 문서로 남겨주세요 얘기했을 때 버릇없어 보인다. 아니면 까탈스러운 배우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근데 영화 제작 환경상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었던 상황상 피해자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네, 이번에 그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도 뭐 폭행과 이런 장면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또 이렇게 고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배우들이 좀 영화 촬영 현장에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배우 입장에서 또 곽현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처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개그맨을 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요구하는 것을 뭐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감독이 꼭 필요하다. 이거 꼭 이 장면이 없으면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자꾸 네. 얘기를 하면
또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태프가 오늘 다 모여있는 상황에 찍어야 된다. 이거 자꾸 못 찍게 되면 다음에 찍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면 뭐 배우 입장에서는 뭐 얼마 안 된 배우고 유명인이 아닌 상황에서는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 뭐 영화계에서 본인이 어쨌든 성장해야 되고 인기도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영화 감독의 말이 결국은 본인한테는 갑의 입장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황인하 씨 입장은 저는 이해가 돼요. 저분이 그 상황에서 본인은 거부했지만 한두 차례 거부한 것을 감독이 계속 강요했을 때 그것까지 거부할 수 있는 여성은 제가 볼 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영화배우로 성공하려면 감독의 어떤 의중 그러면서 그때 말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지금 곽현아 씨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계약서는 그렇게 안 돼 있었죠. 말로 만약에 상반신 노출이 되면 영화에서 편집해 주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광인아 씨 입장에서는 그걸 믿고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짧게요. 네. 조금 전에 박현아 씨가 마이크에 대고 본인이 녹음한 거를 들려줬습니다. 대중에게. 두 사람이 한 녹취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그거를 대중에게 공표한 것은 또 잘못이 아닌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그건 녹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녹음은요. 제가 녹음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네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도청기 딱 설치해놓고 밖에 나가서 비밀 녹음하잖아요. 예. 그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스마트폰 녹음기는 켜놓고 지금 우리 대화하는 거 녹음하잖아요. 예. 네. 제 얘기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화자 녹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밀로 하더라도 녹음한 사람은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증거 능력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충분형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자, 박현아 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빠진 제재. 여기서 김은 금이 아닙니다. 김은 김정은의 김을 얘기합니다. 자, 신석구 부장. 일단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초안에는 원유를 전면 차단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일성, 김여정 등 북한의 정말 핵심 엘리트 5명을 제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내용이 빠졌죠. 그래서 후퇴한 것입니다. 또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유에 관련된 원유를 제재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작년에 항공유를 제재한 적은 있습니다만 아. 원유, 크루드 오일이라는 단어가 결의안에 들어간 건 이번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제재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원유 수출량을 동결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이 원유 수출을 동결하면 이게 생명줄을 차단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중국이 북한에 무상 유상으로 약 50만 톤 정도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50만 톤. 그렇습니다. 네. 이 원유로 북한 경제가 사실상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군사용으로도 쓰고 예. 또 민간용으로도 쓰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번 결의안이 그 정도 선은 일단 유지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양만큼은 인정해준다. 네. 네. 예. 그러나 더 늘리지는 마라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북한이 또 이제 도발을 하면 결의안이 또 강도가 세지죠. 네. 그래서 지금은 400만 배럴 정도는 인정한다는 건데 네. 만약에 다음에 300만 배럴, 200만 배럴 이렇게 제재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가는 게 50만 톤일 뿐 알게 모르게 다른 나라에서 무상으로 또 밀수로 들어오는 원유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과연 대북 제재안에 담긴 원유 이 400만 배럴로 제한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장 중국이 지금 그 무상으로 주는 50만 톤이 지금 제한한 400만 배럴에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냐도 지금 문제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싱가포르 회사 같은 것을 통해서 우회 수입을 통해서 원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게 한 배 정도 된다고 보면 한 100만 톤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어떻게 그걸 적발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제재 수준인 400만 배럴로 맞출 것이냐. 여기에 제재 이행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김빠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이 제재안에서 빠졌잖아요. 여기서 중국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네. 러시아가 아마 아주 강력하게 미국에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요. 네, 김정은 이름은 빼달라. 네. 그 뒤에는 북한이 있겠죠. 북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수령 절대주의 사회라고 하죠. 김정은은 신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름이 유엔 결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순간 북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거 자체가 수령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북한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아마 그렇게 되면 외무성 직원들이 다 총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우리 김정은 수령의 이름만은 빼달라 이렇게 네.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크루드 오일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도 좋다. 김정은의 이름 빼달라라고 필사의 협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래 초안에 김정은의 이름이 이제 담길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들어가면 김정은의 뭐 해외 여행을 금지하고 뭐 등등의 조치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해외도 나갈 수 있고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지금 6년째인데 네. 밖에 안 나가잖아요. 한 번도 안 나가. 네. 네, 본인이 안 나가는 겁니다. 왜? 핵미사일 개발하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안에 숙청하고 말이죠. 밖에 나갈 형편도 처지도 안 되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조항은 애초부터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지만 제가 볼 때 미국은 왜 걸렀냐. 김정은을 결의안에 이름을 넣는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협상 카드로 해서 크루드 오일, 원유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 정치적인 계산을 치밀하게 사전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하고 러시아 결국 이번에도 보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역시 한미일이 한 편이고 북중러가 한 편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텐데 결국 이런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지금 거의 그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네. 근데 점점 더 위험한 단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한미일은 그걸 막기 위해서 뭉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북한을 싸고 돌고 그 한미일의 공세를 막을 수밖에 없는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북한이 붕괴되거나 남한에 흡수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두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김정은 이름은 빠졌지만 어쨌든 대북 제재 결의안에 원유 이제 수입이 금지되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또다시 ICBM 도발을 해서 뭐 진짜 괌 인근에 미사일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어제 외무성이 성명을 냈죠. 그래서 네.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어쨌든 그 원유를 전면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반으로 깎는다거나 이런 조치는 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CBM 실사거리 발사 같은 가장 강력한 보복 수단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유가 결의안에 들어갔고 만장일치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따르자면 어떤 형식으로건 이 결의안을 핑계대서 자기들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뭔가 도발을 할 것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광물 등은 수출이 금지돼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섬유 같은 분야의 수출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번 결의안에서 섬유 수출을 막아버렸죠. 네. 그 전에 어떻습니까? 지난번 결의안에서 광물과 또 수산물을 네. 전면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북한 권력 집단이 밖에 뭔가를 팔아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물 수출과 네. 그다음에 해외 노동자 파견이죠. 예. 이번 결의안 두 가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 수입원의 지금 90%를 막았다고 네. 봅니다. 예. 이제 10% 뭐 자잘한 어떤 예.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북한 권력기관들이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권력기관들이 달러를 벌어야 김정은한테 충성 자금도 바치고 네. 그 돈으로 조직을 굴리는 거거든요. 네. 그 조직이 당이든 군이든 내각이든 지금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예. 네. 북한 내부에 중대한 변화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네. 북한이 뭐 작년에 핵실험도 했습니다만 김정은이 그동안 여러 차례 민생 행보와 군사 행보, 안보 행보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전부 다 미사일만 쏘러 다니느라고 거의 그 민생 행보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노동신문에는 보니까 낙도 그 선생님들을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잠깐 이 국면에서 빠져나가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잠깐 눈을 상대한테 돌리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또 수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야 될까요? 뭐 좀 여담 같습니다만 한국 언론들의 지적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네. 얼마 전에 보도가 났죠. 지금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만 해도
굉장히 경제 시차를 중요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예. 오늘 노동신문에 실린 낙도에서 이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만난 그 사진입니다. 오늘 노동신문 저게 떡하니 실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매번 군복 입은 사람들과 사진 찍다가 오늘 한복 입은 어머니들과 사진을 찍었네요. 지난해부터는 거의 뭐 핵미사일 관련된 것만 돌아다녔으니까 예. 그걸 우리 언론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참 저런 데도 좀 가야겠네라고 생각했을 네. 가능성이 우리 때문이다.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북한이 상당히 그 한국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어제는 이 평양을 방문한 제1교포 여성 대표단을 위한 연회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좀 궁금해요. 왜 하필 제1교포 여성들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까? 제1교포 여성들의 단체 창립 70주년이라고 하죠. 네. 계산해 보니까 1943년인데 해방되기도 전이고 6.25 전쟁도 전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제1교포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김정은의 어머니가 고용이 네. 네. 제1교포 출신 무용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신격화를 위한 어떤 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북한에 돈이 없잖아요. 네. 북한이 돈이 없을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을 벌리는 곳이 바로 조총련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본계 자금을 끌어와서 위기를 해결했는데 지금 이 유엔 제재 정국에서 일본에 또 한번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김정은의 어머니가 고영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데 북한 주민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신격화를 하고 싶어도 노동신문에서 이름을 보기가 참 어려운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아버지와 지금까지 같이 온 그 늙은 동료들이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차마 자기 어머니가 김정은의 공식 부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북송 제1교포를 째포, 제1교포를 비난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김정은은 이 어머니를 앞으로 우상화를 해 나갈까요? 제1교포라는 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네. 점이죠. 그러니까 정통성 면에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존 어떤 가치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 이 하기가 참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예. 아마 김정은이 여러 가지 뭐 핵미사일도 개발해야 되고 시장에 확산되는 문제도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바로 어머니 문제 고민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